저는 올해 73 조순자입니다. 자식 둘을 키워내고 남편을 먼저 보낸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이제는 다리도 예전 같지 않고 허리에서는 시큰한 통증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자식들 먹일 음식만큼은 제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아들 명진이와 딸 명희 그리고 그 짝들까지 모두 모여봐야 내 식구뿐인 단출한 상이지만 그 상을 채우기 위해 저는 명절 며칠 전부터 뼈가 닳도록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토랑국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깨가루를 넉넉하게 풀어넣은 국물은 구수하고 진한 향을 피워 올렸지요. 이미 저녁부터 핏물을 빼고 2번이나 삶아 기름기를 걷어낸 갈비는 양념에 재워 하룻밤 숙성시키는 중이었어요. 내일 아침 압력솥에 쪄내기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갈비찜이 완성될 겁니다. 명절 음식이라는 게 다 그렇듯 손이 많이 가고 고된 일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자식들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쑤시는 허리 통증도 잊을 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갈비찜을 찌고 갖은 나물을 무치고 마지막으로 토랑국까지 데워 상에 올렸어요. 그런데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다 되어가도록 집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혹시 오는 길에 차가 막히나 싶어 창밖을 몇 번이나 내다봤는지 몰라요. 아들 명진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그제야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거의 다 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11시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 명진이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고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딸 명희와 사위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아주 거북이 걸음으로 왔네. 딸 명희가 하품을 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어요.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자. 너희 온다고 해서 갈비찜이랑 토랑국 잔뜩 해놨어. 아, 진짜? 엄마, 아직도 이런 걸 직접 해?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 나오는데 그냥 시켜 먹는 게 낫지 않아? 엄마도 힘들고. 명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의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귀찮은 일이나 하는 늙은이 취급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사위는 그저 아내의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을 뿐이었죠.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낀 아들 명진이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명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우리 먹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정말 맛있겠어요. 얼른 먹어요. 배고프다. 아들의 중재 덕분에 우리는 겨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어요. 그래도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아이들 그릇에 갈비찜을 넉넉히 덜어주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명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젓가락을 깨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오자 명희가 보란 듯이 큼지막한 명품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나 속으로 잠시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받는 용돈이 뭐 그리 대수겠냐마는 그건 돈의 액수를 떠나 저를 생각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5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동전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 제 찻잔 옆에 멈춰 섰어요. 자, 엄마. 5,300원. 이걸로 퉁치자. 엄마가 지난번에 뭐 사다 달라고 심부름 시켰잖아. 그 값이야. 됐지? 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딸의 그 경멸 어린 표정과 식탁 위에 흩어진 돈만이 보였습니다. 제가 언제 심부름을 시켰던가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소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 값어치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 고작 5,300원짜리 모욕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명진이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요. 최명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러면서 명진이는 황급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명희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4장,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흩어진 5,300원과 아들이 내민 20만 원이 든 봉투를 말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아들의 발치에 그 돈을 던져버렸어요. 가지고 나가라.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 돈 들고 너희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명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를 쏘아보았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어요. 며느리와 사위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문 밖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딸 내외가 먼저 도망치듯 집을 나섰고 아들 내외도 그 뒤를 따라 쫓기듯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텅 빈 거실과 김도 식어버린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내쫓고 난 뒤 저는 가장 먼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흘릴 새도 주저앉아 한탄할 시간도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을 사귀는 데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담겼던 커다란 접시, 토랑국이 담겼던 냄비, 그리고 수북하게 쌓인 그릇들을 묵묵히 개수대로 옮겼습니다. 자식들이 겨우 몇 숟갈 뜨고 만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쏟아부었어요. 밤새 잠도 설쳐가며 정성으로 만들었던 음식들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버려지는 순간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집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자식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는 더욱더 자식들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행여나 아이들이 아비 없는 슬픔을 느낄까봐 다른 집보다 2배, 3배로 사랑을 쏟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고작 5,300원짜리 경멸로 돌아온 것이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텅 빈 식탁을 마른 행주로 닦아내던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 명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겨우 그 돈 가지고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이 먹더니 돈만 밝히는 거야? 진짜 서운하고 어이없네. 노망 났어? 문자 메시지에 담긴 날카로운 단어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장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딸의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소모를 이제는 끝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저는 찬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힘들어서 미뤄두었던 일이었죠. 오래된 그릇들을 꺼내고 쓰지 않는 냄비들을 버리기 위해 찬장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걸렸어요. 그 상자는 남편이 살아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넣어두던 상자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쾌쾌한 묵은 냄새와 함께 남편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만년필,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아래에 비닐 커버로 소중하게 쌓인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트의 표지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순자의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노트를 넘기자 제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노트는 남편이 저의 요리법을 꼼꼼하게 기록해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시피 북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김치찌개를 끓일 때 넣던 재료의 순서부터 잡채에 들어가는 채소를 볶는 시간까지 남편은 제 어깨 너머로 본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노트 곳곳에는 이날의 미역국은 아내가 아파서 끓여준 것.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갈비찜 양념은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 같은 남편의 사랑스러운 메모들도 가득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저는 결국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입맛이 없다던 그를 위해 제가 밤새 연구해서 만들었던 약과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 아래 힘없는 글씨로 남편의 마지막 말이 남겨져 있었어요. 여보, 당신 손은 보물이야. 이 보물 같은 손으로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요.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에는 상처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게 이 노트를, 이 마지막 말을 유산처럼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보물이라고 말해주었던 이 두 손으로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인생을 요리해 볼 참입니다. 저는 그 길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로 엉망이 된 늙은 여인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복지관이었어요. 평소에는 노래 교실이나 건강 체조를 하는 어르신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제 목표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에서 보았던 시니어 디지털 창업교실 전단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가게를 열어보세요라는 문구가 그때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제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러 간 상담실에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스마트폰이라고는 겨우 전화나 받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던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노트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게 예전처럼 어렵지 않아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팔고 싶으신데요?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강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약과랑 식혜요. 우리 영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어요. 회원가입을 하는 데만 1시간이 꼬박 걸렸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쓱쓱 몇 번 만지면 뚝딱 해내는 일들이 제게는 마치 높은 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잡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작은 글씨와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군분투 끝에 저는 드디어 남편이 사랑한 순잔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저만의 온라인 스토어를 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노트에 적힌 레시피 그대로 정성껏 만든 약과와 식혜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조명도 배경도 볼품 없었지만 음식만큼은 진심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첫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은 피가 마를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이 늙은이의 음식을 사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만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를 연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띠링하고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동네에 사는 주부 한 분이 약과 한 세트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만세를 부를 뻔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능력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툰 솜씨로 감사 인사가 담긴 쪽지를 쓰고 약과가 부서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했습니다. 첫 주문을 시작으로 하루에 한두 건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이나 복지관 친구들이 팔아준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신이 나서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활기로 채워져 가던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딸 명희였어요. 엄마, 지금 이게 다 뭐야? 명희는 집안에 가득 쌓인 포장 상자들과 약과 반죽을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보는 그대로다. 장사하는 중이야. 장사? 엄마, 지금 망신스럽게 뭐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장사야? 당장 그만둬. 동네 사람들이 엄마 욕하는 거 안 들려? 딸은 길길이 날뛰며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우습게 보였어요. 자신의 엄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창피했을까요? 아니면 이 늙은 엄마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했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던진 5,300원보다는 훨씬 값진 일을 하는 중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나 욕 안 해. 오히려 대단하다고 응원해 주신다. 그러니 너는 네 걱정이나 하고 살아요. 여긴 이제 네가 신경 쓸 곳이 아니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명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두고 봐, 엄마.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딸이 떠난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하던 반죽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딸의 협박이나 분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게는 이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제 힘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게가 생겼으니까요. 딸 명희가 다녀간 뒤로 며칠간은 별다른 일 없이 평온했습니다. 주문은 꾸준히 늘었고 이제는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 어릴 적 먹던 바로 그 맛이라는 좋은 후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제 온라인 스토어에 이상한 후기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재료를 아끼는 건가요? 너무 달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어요. 돈 아깝네요. 등 온통 비난으로 가득한 글들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악성 후기가 10개 이상 달렸어요. 저는 한 번도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었고 남편의 레시피를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그 후기들이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신기하게도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에 10건이 넘게 들어오던 주문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어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작은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밤에 잠도 오지 않았고 입맛도 잃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머릿속에 딸 명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자식이 이런 비열한 짓까지 했을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제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것은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창업 수업을 가르쳐 주었던 젊은 강사와 그동안 제 음식을 꾸준히 주문해 주었던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어르신,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후기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강사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악성 후기를 남긴 사람들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악플을 단 아이디 대부분이 최근에 급하게 만들어진 유령 계정이었고 그중 하나의 계정은 평소 명희가 자주 가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제 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의 단골 손님들은 악성 후기에 맞서 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번이나 시켜 먹었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요. 사장님 음식은 정말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이런 거짓 후기로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 저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악성 후기 아래에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음식 유튜버가 제 가게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 가게의 음식을 직접 주문해서 먹어보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이 할머님 가게가 악성 댓글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유튜버는 제 약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이건 진짜네요. 여러분, 이건 흉내만 낸 맛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식혜도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엿기름으로 정성껏 삭힌 진짜 식혜 맛이에요. 논란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맛집입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섰고 제 가게는 악플 테러를 이겨낸 숨겨진 장인의 가게로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주문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렸고 하루 만에 준비한 재료가 모두 동이 날 정도였어요. 딸 명희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제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쏟아지는 주문서를 보며 남편의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당신 손은 보물이야. 남편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으로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유튜버의 영상이 불러온 파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 작은 가게는 하루아침에 전국의 주목을 받는 명소가 되었어요. 주문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인터넷 주문창은 열리자마자 마감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복지관 강사의 도움을 받아 동네 어르신 2분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기존의 작은 주방으로는 어림도 없어 상가 건물 한쪽에 번듯한 작업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낡은 노트 한 권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어엿한 사업체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작업실은 환하고 넓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작업대와 반짝이는 새 오븐을 들여놓던 날, 저는 직원으로 오신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른이 넘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일하게 되니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생기니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쑤시는 허리를 두드려주며 약과를 만들고 지난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식혜를 포장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업실은 제게 새로운 집이자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배 아픈 질투의 대상이 되었나 봅니다. 그 무렵부터 딸 명희와 사위가 제 작업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기웃거리는 정도이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작업실 앞을 찾아와 저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 어느 날 퇴근길에 명희가 사위와 함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굳이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물었어요.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찾아왔니? 엄마,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며?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그런데 엄마 혼자만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야?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명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시기심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니들 생각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나를 5,300원짜리로 취급하고 내 가게에 망하라고 저주를 퍼부은 게 바로 너희들이잖니. 그건 그때 일이고 엄마가 먼저 우릴 내쫓았잖아. 그리고 엄마 돈이 결국 우리 돈이지. 누구 돈이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한테 물려줄 거면서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옆에 있던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좀 삽시다. 명희 엄마가 저렇게 성공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꿈 깨거라.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단 1원도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벌어서들 살아.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 단호한 거절에 딸 내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 대고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등기후 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안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딸 최명희와 사위 박서준, 사건 본인, 즉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에는 제 이름 조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자식인 자신들이 저희 법정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빼앗아 가려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제가 최근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 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헤프게 쓰는 것, 그리고 자식들을 이유 없이 내쫓은 것 등이 모두 판단 능력이 흐려진 증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동시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곧바로 복지관의 젊은 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더니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이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 증명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할게요. 그의 셔츠를 입은 든든한 모습에 저는 불안했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조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고 있자니 두려움 대신 싸워야 할 이유와 용기가 샘솟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사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첫 심리기일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딸 명희와 사위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늙고 힘없는 어머니를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들을 지나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이 어머님을 걱정해서 이러는 겁니다. 재산 다툼으로 비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님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정실에 마주 앉자마자 상대편 변호사가 위선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딸 명희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맞아요, 판사님. 저희 엄마가 요즘 이상하세요. 갑자기 없던 사업을 벌이시더니 주변에 돈을 마구 뿌리고 다니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말리면 화만 내시고 이제는 저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쫓기까지 하셨어요. 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웠던가요?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애지중지 키운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라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조순자 씨, 따님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고 제정신입니다. 제 사업은 제 능력으로 일군 것이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내쫓은 것은 저를 더 이상 부모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차분한 대답에 상대편 변호사와 딸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법이라는 말 앞에서 겁을 먹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제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가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본인, 조순자 어르신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지난 몇 달간의 제 가게 매출 장부와 세금 납부 내역서였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장부에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세금 역시 한 푼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어리숙한 노인네의 치기 어린 장사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따님의 주장처럼 돈을 헤프게 쓴 내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달 꾸준히 수익금을 저축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가 제출되자 명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발급받은 조순자 어르신의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변호사는 소견서의 중요한 부분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검사자 조순자는 인지능력, 판단능력, 기억력 등 모든 정신능력 평가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재산관리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소견서 내용이 울려 퍼지는 순간 조정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명의와 사위 그리고 상대편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조정위원은 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따님과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있었던 5,300원짜리 모욕과 제 가게에 쏟아졌던 악성 댓글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제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마지막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따님 최명희 씨가 어머니의 가게에 악성 후기를 작성했다는 정황 증거입니다. 후기를 작성한 IP 일부가 최명희 씨의 자택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증거 앞에서 명희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어요. 라며 발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청구는 기각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혹시 따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판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과 제 이름으로 된 예금은 제가 죽은 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 남편이 사랑한 순잔의 밥상은 저와 같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탐낼 제 재산은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 명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사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다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변호사와 함께 미련 없이 조정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딸의 절규인지 분노인지 모를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가을의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일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동네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대부분의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공증하고 가게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진 뒤 딸 명희와 사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동아줄처럼 여기고 있던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환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제 재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살던 번듯한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동네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딸 명희는 생계를 위해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에서 굳은 얼굴로 바코드를 찍고 있는 딸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명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윤기가 흐르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피곤과 절망에 절어 푸석푸석해진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산만 하고 돌아섰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통쾌한 마음보다는 씁쓸하고 아픈 마음이 더 컸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아들 명진이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명희의 등살에 눌려 기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아들은 동생의 몰락을 지켜보며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 끝나고 오는 길에 들렀어요. 직원분들이랑 같이 드세요. 아들은 제 앞에 서는 것조차 어려워하며 쭈뼛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내민 박스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로 찾아왔어? 그냥 어머니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요. 저 공사 현장에서 다시 일 시작했어요. 명희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보았어요. 못이 박이고 군데군데 긁힌 상처가 가득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 네 힘으로 똑바로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니, 나는 너한테 용서를 구하라는 말 안 한다. 용서는 내가 아니라 너 스스로에게 받는 거야.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식혜 한 그릇을 담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훌쩍이며 그 식혜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종종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 굳은 일을
돕고 가곤 했습니다.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기도 하고 가게 앞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땀 흘려 함께 일하는 시간 속에서 깨졌던 신뢰가 아주 조금씩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그 텅 비고 차가웠던 명절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이 사랑한 순잔의 밥상은 이제 동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절을 앞두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나누어줄 송편을 빚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 할머니 두 분과 저녁마다 가게 일을 돕는 아들 명진이까지 네 사람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빚으니 금세 커다란 소쿠리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송편 정말 예쁘게 빚으시네요. 그럼 내가 왕년에는 동네에서 송편 제일 잘 빚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지. 웃음꽃을 피우며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 유리문 밖으로 익숙한 인형 하나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제 딸 명이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잔뜩 야윈 얼굴. 명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던 명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려왔습니다. 명절 당일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명절에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떡국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직원들은 쉴 새 없이 떡국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명희에게로 쏠렸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벽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를 찾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릇들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직원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속삭였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명희는 정말 단 한마디도 없이 마치 속죄라도 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릇만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 쭈글쭈글해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가게 정리를 마칠 때까지 명희는 주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릇까지 깨끗하게 닦아 그릇장에 정리한 뒤에야 딸은 젖은 앞치마를 벗어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 숙인 고개와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딸의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에 끓여두었던 토랑국을 작은 뚝배기에 담아 뜨겁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갓 지은 쌀밥 한 공기와 잘 익은 김장김치를 쟁반에 받쳐 명희 앞에 작은 상에 내려놓았어요. 명희가 그토록 비웃었던 바로 그 토랑국이었습니다. 딸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자마자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명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밥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아주 오랜만에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손님들 다 보겠다. 얼른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제 말에 명희는 더 크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토랑국 한 그릇에 그 모든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길고 길었던 우리의 갈등은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앞에서 비로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 몰라도 상처투성이 가족이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영순, 나이는 73입니다. 요즘 세상에 저 같은 할머니가 또 있을까 싶어요. 남들은 명절만 되면 자식들 손주들 올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는데 저는요, 이상하게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거든요. 특히 사위 녀석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뒷목이 뻐근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주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딸이고 사위고 다 내팽개치고 조용히 집을 나서는 거죠. 저만의 해방구요? 바로 안동입니다. 왜 하필 안동이냐고요? 그곳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남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왜 그 지긋지긋한 사위를 피해 매년 안동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여행 끝에 어떤 기막힌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아 볼까 합니다. 추석을 딱 일주일 앞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요란한 벨소리가 제 단잠을 깨웠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딸 지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작은 한숨이 터져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딸 지수의 명랑하고도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 우리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저는 애써 반가운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오냐, 우리 딸. 엄마야 잘 지내지. 너야말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그렇게 형식적인 안부가 몇 마디 오가고 지수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말이야. 우리 언제쯤 내려가면 좋을까? 현우 씨는 연휴 시작하자마자 가서 장모님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으쌰으쌰 힘도 좀 써드리고 싶다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딸의 목소리만 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 저편에서 낯익으면서도 영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훅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제 사위 정현우였죠. 장모님, 저 현우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수 말대로 저희 이번에 좀 일찍 내려가서 장모님 힘드신 일 좀 덜어드리려고요. 특히 그 창고 말입니다. 장모님. 거기 쌓인 먼지가 몇 년치는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싹 한번 정리하시죠. 제가 또 정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능글맞고 넉살 좋은 사위의 목소리에 제 속은 벌써부터 기름을 부은 듯 느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정리. 저 녀석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올 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보물 창고가 저 녀석의 눈에는 그저 먼지 쌓인 고물 창고 혹은 돈 될 만한 물건들이 숨겨진 노다지 창고로만 보였을 테니까요. 저는 애써 불쾌한 기색을 감추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정서방. 마음만도 고맙네. 하지만 창고는 무슨. 너희들 오면 내가 맛있는 거나 실컷 해줘야지. 올 때 힘들 테니 명절 전날 저녁에나 맞춰서 천천히 오려무나.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 녀석의 창고 정리하시죠.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제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곧장 KTX 예매 어플을 열었습니다. 출발지는 서울, 도착지는 안동. 날짜는 명절 이틀 전 새벽.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듯 익숙하고 능숙하게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꽉 막혔던 제 숨통이 비로소 시원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올해도 떠나는 거다. 지긋지긋한 명절과 속물 같은 사위를 피해서 나만의 해방구, 나만의 안식처인 안동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명절마다 반복되어 온 저만의 비밀스럽고도 유쾌한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 내외의 눈을 피해야 했기에 모든 것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옷가지 대신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을 하나씩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세상을 먼저 떠난 제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조각칼 세트였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을 때 쓰던 그 칼들은 날이 무뎌진 지 오래였지만 제게는 남편의 거칠고 따뜻했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유품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목각 인형 하나를 부드러운 천에 감싸 가방에 넣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띤 그 인형은 남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첫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을 챙겼습니다. 풋풋한 20살의 저와 남편이 안동 월영교 위에서 수줍게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작품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이 모든 것이 제가 안동으로 떠나는 진짜 이유이자 제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위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과 제 남편의 영혼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사위 정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복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깍듯한 태도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위감이었죠. 골동품과 민속품을 감정하고 거래하는 사업을 한다는 그의 직업도 왠지 모르게 멋있고 고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동딸 지수를 키워온 제게 듬직한 아들 하나가 생긴 것 같아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지수는 그런 현우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는 두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엄마, 현우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나한테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싹싹하게 잘하잖아. 딸의 말처럼 현우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다정한 남편이자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주말이면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제 낡은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장모님, 여기는 위험하니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라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사위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현우가 저희 집에 온 지 서너 번째 되던 주말이었어요. 집안의 낡은 전등을 갈아주던 현우가
제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장모님, 저기 마당 끝에 있는 낡은 창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문이 굳게 잠겨 있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아, 저기. 우리 애 아빠가 쓰던 공방일세. 살아생전에 나무 만지는 걸 좋아해서 저기서 살다시피 했지. 지금은 그냥 애 아빠 물건들 넣어두는 창고로 쓰고 있고, 제 말에 현우의 눈이 미묘하게 반짝이는 것을 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장인어른께서 손재주가 좋으셨나 보네요. 궁금한데 제가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장모님? 저는 그의 순수한 호기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녹슨 열쇠 꾸러미를 들고 그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삐거덕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켜켜이 쌓인 먼지와 짙은 나무 냄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창고 안은 수십 년의 세월이 멈춘 듯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벽에는 온갖 종류의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미처 완성되지 못한 나무 조각들과 남편이 직접 깎아 만든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목각 인형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잠시 마음이 아련해졌죠.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사위 현우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감탄이나 추억에 젖는 대신 마치 돈 되는 물건을 찾아 헤매는 매의 눈으로 먼지 쌓인 작품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아주 진지하고도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그냥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물건들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 제가 아는 전문가 한번 불러서 이게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인지 값이라도 한번 매겨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영혼이 깃든 이 신성한 공간이 사위의 눈에는 그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서글서글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속물 근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불쾌감을 누르고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괜찮네. 이건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야. 그냥 이대로 우리의 아빠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을 뿐일세. 제 단호한 거절에도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교묘하게 창고 이야기를 꺼내며 제 속을 긁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그 창고 말입니다. 저렇게 방치해두면 나무가 썩거나 벌레가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박물관 관장님이 있는데 좋은 값에 사들릴 수도 있다고요. 장모님,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저거 팔아서 지수랑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그의 집요한 회유에 저는 점점 더 사위를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저를 속상하게 했던 것은 바로 제 딸 지수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수야, 엄마는 정서방이 자꾸 창고 이야기 꺼내는 게 좀 불편하구나. 너희 아빠의 소중한 유품인데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제 고민에 대한 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에이, 엄마.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현우 씨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그 창고 너무 낡고 위험하긴 하잖아. 먼지도 많고 전문가가 와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 창고가 돌아가신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제 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에 익숙해진 제 딸에게도 아버지의 낡은 유품은 그저 처치 곤란한 먼지 쌓인 것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결심했어요. 내 남편의 소중한 유산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지켜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드디어 명절 이틀 전 저의 비밀스러운 탈출 작전이 시작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에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혹시라도 늦잠이라도 자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까봐 밤새 잠을 설친 탓이었죠.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젯밤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급한 볼일이 생겨 친구 좀 만나고 오마. 명절 잘 보내라. 라고 쓴 짧은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캄캄한 새벽 공기가 제 볼에 차갑게 스쳤지만 제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옥죄어 오던 무거운 족쇄에서 풀려난 기분이랄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내내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동행 KTX에 몸을 싣고 기차가 서서히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비로소 제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누리게 될 완벽한 자유를 상상했어요. 잔소리하는 딸도 없고 틈만 나면 창고를 노리는 사위도 없는 곳. 오롯이 저 자신과 그리고 제 남편과의 추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제가 매년 이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였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어 기차는 마침내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안동 특유의 맑고 상쾌한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저는 큰 숨을 한번 들이쉬며 살 것 같다 하고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제 영혼을 치유해주는 듯한 공기였죠.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제가 매년 묵는 고즈넉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또 왔냐며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짐을 풀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시절 돈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우리가 큰맘 먹고 들렀던 작은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헛제사밥을 주문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정갈한 녹그릇들을 보니 금방이라도 맞은편에 남편이 앉아 영순아 많이 먹어다 하며 웃어줄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는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씹으며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운 추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안동의 명소인 월영교로 향했어요. 해가 질 무렵 아름다운 조명이 켜진 월영교를 홀로 걷고 있으니 수십 년 전 풋풋했던 20살의 제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순아,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마. 다리 위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하던 남편의 앳된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니 마당 평상에서 다른 손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중 한 청년이 제 손에 들린 낡은 조각칼 가방을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잠시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앳된 얼굴의 그 청년은
자신을 민속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김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에게 조각할 가방을 건넸어요. 민준 씨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방을 열어 낡은 조각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어르신,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손수 당금질해서 만든 조각칼을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직접 사용하시던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돌아가신 제 남편의 유품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해 주었죠. 제 말에 그는 더욱 큰 관심을 보이며 제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편이 평생을 이름 없는 목각 인형 작가로 살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눈은 존경심과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꽤 오랫동안 평상에 앉아 제 남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안동에서의 평화로운 하룻밤이 지나고 드디어 지긋지긋한 명절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아예 무음으로 바꿔놓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어요. 오늘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제 그런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동 시내의 한 찻집에 앉아 여유롭게 쌍화차를 마시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역시나 딸 지수였습니다. 받지 않고 버티기를 수십 번, 결국 저는 포기하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야?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왜 전화도 안 받고 사람을 이렇게 걱정시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답했죠. 어머, 우리 딸. 명절인데 바쁘지 않고 엄마한테 전화도 다 했네. 나야 친구랑 잘 있지. 너희야말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명절 잘 보내고 있는 거냐? 제 여유로운 대답에 딸은 더욱 속이 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문제야? 아침부터 엄마가 없어져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아빠 재산은 어떡하고 친척들은 또 뭐라고 하셔. 바로 그때였어요. 딸의 목소리 너머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 현우입니다. 지금 어디서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는 겁니까?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짜증이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냈어요.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 안 계신 동안 그 낡은 창고라도 깨끗하게 치워놓으려고 했는데 문을 굳게 잠그고 가셨네요. 혹시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먼지 하나 없이 싹 정리해 놓겠습니다. 저는 그 뻔뻔하고 속 보이는 요구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두 아이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아주 못되고 심술궂은 시어머니이자 장모가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밝고 더 명랑하고 더없이 행복한 목소리로 깔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그랬니? 너희들 마음이 참 기특하기도 하구나. 그런데 어쩌나. 나는 지금 안동댐 밑에서 황포도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고 있단다. 여기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너희들 걱정할 겨를도 없네. 창고는 무슨 내가 돌아갈 때까지 손끝 하나 대지 말고
너희는 너희끼리 명절이나 잘 보내려무나. 그리고는 두 아이가 무어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보란 듯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고 나니 세상이 다 제 것인 양 그렇게 시원하고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찻집 창밖으로 보이는 안동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위 녀석에게 보란 듯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통쾌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차올랐어요. 명절날 가족과 함께 있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쳐 나와 전화로 신랑이를 버려야 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저는 남은 쌍화차를 마저 비우고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널찍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 가방에서 남편이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꺼내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보았어요. 그러자 제 마음을 어지럽히던 모든 상념들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어제 만났던 젊은 대학원생 김민준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제 보여주셨던 조각칼 말고 장인어른께서 만드신 다른 작품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뵌 것뿐이지만 그 솜씨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거짓없는 순수한 열정과 존경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위 녀석의 탐욕스러운 눈빛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배기의 눈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작품들은 제게는 너무나 사적이고 소중한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청년에게라면 제 남편의 삶한 조각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글쎄, 실물은 다 서울 창고에 있어서 대신 내가 찍어둔 사진이라도 괜찮겠는가? 제 말에 민준 씨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 깊숙한 곳에 저장해 두었던 창고 사진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선반 위에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수십 개의 목각, 인형과 동물 조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넘겨보던 민준 씨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집중해서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르신, 잠시만요. 이 사진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학 한 마리가 날갯짓하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의 요청대로 사진을 확대해 주었죠. 그러자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맙소사. 이건 말도 안 돼. 이 결 좀 보세요.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마치 살아있는 학의 깃털처럼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음새 하나 없이 통나무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만드신 거예요. 이런 기법은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작품들을 만드신 장인어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남편의 이름을 담담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민준 씨는 마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제게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왔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